아니, 우리 동네 어떤 애 엄마가 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렸다더라. 시대가 바뀌어도 시집살이는 계속 되나 봐. 김 씨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딸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지워졌는지 없어졌대. 근데 내용이 진짜 가관이야.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는데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라고 했더라고. 애한테 TV를 보여주고 빵이나 국수 같은 것만 먹이고 맨날 내려와서 감시한대. 내가 딸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시어머니들은 좀 혼나봐야 돼. 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손주를 돌봐주면서 TV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 국수를 말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을 떠올리자 김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애써 부정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휴대폰을 열어 아파트 커뮤니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글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해준 집에서 내 손주까지 봐주는데 내 험담을 올렸다고. 아줌마들이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김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그 글 이제 못 보는 거야? 아, 우리 딸이 톡으로 보내줬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보여줄게. 옆에서 지켜보던 김 씨는 그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었고 서둘러 집에 와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읽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글 속에 적나라하게 적힌 짜증나는 시어머니가 바로 김 씨 본인이라는 것을.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주말 시간을 골라 아들 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전화 한 통 걸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꼭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문 열어. 밖이야.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다소 당황한 얼굴로 김 씨를 맞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건지 여전히 당당하고 기분 나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연락을 주시지 갑자기 오셨네요. 저희 곧 외출할 거예요. 니들 여기 와서 다 앉아봐라. 나 할 얘기 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집 빼라.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들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찢어질 듯 커지며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예상 못한 얼굴이라 이것이 김 씨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김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캡처해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단지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네가 쓴 거지? 아들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고 며느리는 더듬더듬 핸드폰을 건네받아서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이거 글 지웠는데 어떻게 보신 거예요? 김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거 내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읽어봐. 못 읽겠어? 그럼 내가 읽는다. 휴대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애를 시어머니가 봐주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TV도 많이 보여주고 영양도 신경 안 쓰시고 빵이나 국수로 대충 때우세요. 무슨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요. 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짜 구구절절 웃기지도 않는다. 뭐가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가 답답해? 돈 많이 벌어서 얼른 나가고 싶다고? 그럼 나가. 나가라고. 아들은 글을 읽는 내내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게 다 우리 엄마 얘기야? 그렇다니까. 내가 해준 집에서 내 손주 봐주면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며느리는 손을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그럴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본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당장 집 빼.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너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못 들어오게 생겼어. 이 얘기가 나인 거 누가 눈치채면 어떡하냐? 왜 내가 개망신을 당해야 해? 그러고는 아들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도록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집요.
새 놓으려고요? 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현관까지 따라 나왔으나 김 씨는 단호한 태도로 떨쳐냈습니다. 손대지 말고 저리 가라. 나처럼 짜증나는 시어머니는 내버려둬야지.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그 말과 함께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올해 71세의 김혜자 씨는 평생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사도 해보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결국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아들이 결혼할 때 큰맘 먹고 그 아파트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고 김 씨는 그게 아들을 위한 최고의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월세 부담까지 있으면 힘들잖아. 이 집에서 시작해라. 아들은 감사하다고 했고 며느리도 처음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나중에 손주도 생기고 다들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손주는 두 돌이 지나면서 걸음도 제법 빨라졌고 이것저것 자기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늦는 편이라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손주가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눈치껏 맞춰주려 했지만 아이가 짜증을 내고 떼를 부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냥 느린 아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점점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도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손주는 또래보다 말이 늦었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녀야 했지만 아이를 혼자 놔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 돼요. 말이 느려서 선생님이 잘 챙겨주실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저귀를 떼지도 못했고 자기 의사 표현이 미숙해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아이를 세심하게 봐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보냈다가 힘들면 어떡하죠? 아직은 집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김 씨도 며느리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극을 받아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먹는 것도 가리는 편이라 걱정이 될 만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나섰습니다. 내가 봐줄게. 니들은 걱정 말고 일이나 해라. 김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때 어린 아들을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고 손주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종종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도 쑤셨지만 그래도 손주가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손주도 김 씨를 잘 따랐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환경보다 익숙한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손주에게 더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말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 하나하나 챙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손주 돌보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손주를 돌보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말아주고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재우고 심심해하면 놀이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손주는 자꾸 떼를 쓰고 김 씨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TV를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얌전해졌고 김 씨도 그 틈에 저녁을 준비하거나 잠깐 허리를 펴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며느리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기들한테는 TV 많이 보여주면 안 돼요. 응? 빨래 돌리고 청소할 때만 잠깐 틀어준 거야. 시력도 나빠지고 언어 발달에도 안 좋대요. 특히나 말이 느린 우리 애한테는 특히 안 좋을 거예요. 낮잠 잘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조심하지 뭐. 저는 애가 책도 많이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애기랑 같이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다음날 동화책 전집을 사와서 거실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이거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 아이랑 상호작용하기도 좋은 걸로 어제 바로 주문했어요. 집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가 사온 책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또박또박 동화책까지 읽어줘야 한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걸려 다음날 김 씨는 책을 꺼내 읽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동안에도 손주는 가만히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종이로 만든 장난감을 들고 와서 흔들며 놀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아이를 붙잡고 책을 읽으려 했지만 손주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봐. 강아지가 친구를 만났지?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장난감을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고 책을 덮었습니다. 책보다 네가 더 바쁘구나. 김 씨는 다시 책을 책장에 꽂아 두었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는 종종 물었습니다. 어머니, 책 읽어주셨나요? 응, 읽어줬어. 그러면서 김 씨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스티커 노트를 사와 읽고 난 다음에 스티커 붙이기 활동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오늘 몇 권 읽어주셨나 체크할 수 있고 아이도 스티커 붙이면서 신나할 거예요. 제가 관련된 교육 동영상도 몇 개 보내드릴게요. 김 씨는 점점 일이 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이렇게까지 까탈스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점점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오후 늦게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며느리에게서 온 장문의 카톡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열어봤지만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김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항상 애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 줄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마치 문제를 지적하는 듯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첫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TV를 하루 1시간 이상 보게 하지 마세요. 김 씨는 이걸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김 씨를 못 믿겠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당부하는 건지 굳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둘째, 식단이 너무 단순해요. 국수, 빵 같은 것보다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준비해주세요. 집에 와서 애가 응가도 잘 못하고 배 아파하더라고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가 국수를 좋아해서 한번 말아줬을 뿐이었습니다. 빵도 가끔 간식으로 줬는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손주는 편식을 좀 하는 편이라 김 씨가 아무리 반찬을 다양하게 내놔도 손이 가는 것만 먹었습니다. 그걸 억지로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인데 며느리는 김 씨가 식단을 소홀하게 챙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낮잠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이 말을 보고 김 씨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안 자기도 하고 재워도 보채고 그렇다고 늦게 잠든 녀석을 억지로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낮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보채고 짜증을 내는데 그걸 김 씨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김 씨가 일부러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손에 힘을 주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으면 직접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낸 걸까? 김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이게 뭐냐?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냥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나쁜 뜻은 아니고요. 애 키우다 보면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그때그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글을 길게 써서 보내니?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면 불편해하실까 봐요. 그냥 편하게 참고하시라고 보낸 거예요.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하게 참고하라고. 이게 어떻게 편한 말인가. 오히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자신이 손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들이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 씨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손주를 돌볼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TV를 켜면 안 되나, 국수를 줘도 되나, 낮잠을 재우면 또 뭐라고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 김 씨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침부터 손주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도 잊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해 점점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점심으로 따끈한 국수를 말아주었습니다. 손주가 잘 먹을 거라 기대했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국수를 몇 번 휘젓더니 먹지 않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밥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김 씨는 아이가 먹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손주는 오히려 국수를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그만 그릇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물이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렸고 바닥까지 번졌습니다. 이게 뭐야? 밥을 이렇게 엎어버리면 어떡해? 김 씨는 순간 놀라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얼른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려 하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현관에서 정색을 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시면 어떡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흘렸다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아이를 윽박지른 것처럼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섭게 한 게 아니라 애가 밥 가지고 장난을 치길래 그랬지. 김 씨는 얼른 해명했지만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알아들어요. 말 못한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김 씨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다는 걸까? 아이가 밥을 엎었으니 당연히 주의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는 듯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애가 요즘도 말이 좀 느린데 그렇게 거칠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말투 다 배운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칠게 말했다고? 김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위해 매일같이 정성을 들여 이유식을 만들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수를 엎은 것에 대해 한마디 했다고 그것이 거칠게 말하는 것이 되어버린 걸까? 한순간 모든 것이 허탈해졌습니다. 뭐하러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애를 봐주는 걸까?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후회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손주를 대하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며느리에게 또 지적받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오히려 손주가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웃기만 해도 사랑스러웠고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가 칭얼거리기라도 하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또 뭔가 실수하면 며느리가 다시 나서서 잔소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그리고 손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던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받은 장문의 카톡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예의상 하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불만과 지적이 가득 담긴 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몸이 부서져라 손주를 돌봤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의 말이 아니라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와이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한테 저러냐? 엄마, 무슨 일인데? 톡 보낸 거 봐라. 나한테 하나하나 애 봐주는 걸로 지적을 한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그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잘 되지 않았던지 이후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평소엔 퇴근 후에도 손주를 김 씨 집에 데리러 오던 며느리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오늘은 저희랑 있을게요.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아들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번 주는 집에서 돌본다는데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김 씨는 며느리의 연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걱정이 되어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집에 있는 거 맞는데? 왜 대답이 없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왔지.
애기도 보고 싶고. 그러자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 오늘 마트 갔다가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곧 나갈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마트에 다녀왔다는데 손주의 옷도 내복바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가 먼저 다가가면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될까 싶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기대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했던 손주 돌보기가 이제는 커다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도 너무 힘들어.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회사 일까지 겹쳐서 정신이 없어. 엄마가 조금만 더 맞춰주면 안 돼? 김 씨는 순간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은 늘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들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줌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 어떤 애 엄마가 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렸다더라. 시대가 바뀌어도 시집살이는 계속 되나 봐. 김 씨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딸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지워졌는지 없어졌대. 근데 내용이 진짜 가관이야.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는데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라고 했더라고. 애한테 TV를 보여주고 빵이나 국수 같은 것만 먹이고 맨날 내려와서 감시한대. 내가 딸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시어머니들은 좀 혼나봐야 돼. 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내 얘기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손주를 돌봐주면서 TV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 국수를 말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을 떠올리자 김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애써 부정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휴대폰을 열어 아파트 커뮤니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글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해준 집에서 내 손주까지 봐주는데 내 험담을 올렸다고. 할머니들이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김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그 글 이제 못 보는 거야? 아, 우리 딸이 톡으로 보내줬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보여줄게. 옆에서 지켜보던 김 씨는 그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었고 서둘러 집에 와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읽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글 속에 적나라하게 적힌 짜증나는 시어머니가 바로 김 씨 본인이라는 것을. 제목, 시어머니가 애 봐주시는데 답답해요. 제가 예민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두 돌 지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얼마 전부터 저희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겼는데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도 싸웠고 어머니한테 더 이상 애 맡기기 싫어서 임시로 휴가도 냈어요. 어린이집도 급히 알아보는 중이고요. 제가 제일 불만인 건 TV 보여주시고 무섭게 훈육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연속극 다 틀어놓고 애가 멍하니 보고 있고 두 돌도 안 된 애기가 밥그릇을 엎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엄청 화내시는 거예요. 애가 충격받아서 울고 그날 밤새 토했어요. 그런 아기 모습에 제가 제일 충격받았고 어머니는 사과도 안 하세요. 애를 제대로 씻기지도 않으시는지 머리에서 냄새 날 때도 있고요. 어머니가 눈이 안 좋으시긴 하지만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뽀뽀하시고 어머니 치아 상태가 안 좋으셔서 입냄새도 많이 나시는데 충치 옮을까봐 걱정되고 사실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인 아들한테 일러 바치셨고 남편은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해서 엄청 싸웠어요. 솔직히 이 아파트도 어머니가 하도 자기 집 근처에서 살라고 하시니까 온 건데 빨리 돈 모아서 나가고 싶네요. 같은 단지 사니까 수시로 내려오셔서 감시하시고 너무 숨막히고 짜증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에 하소연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 남겨진 댓글도 가관이었는데 다 같이 시어머니가 극성이다. 집 사주고 유난이냐. 저런 시어머니랑 부딪히면 피곤하다면서 젊은 엄마들이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김 씨를 지칭하는 글이었고 김 씨에 대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험담하고 불만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착실히 벌어서 아들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신축 아파트 입주도 시켜주었는데 며느리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김 씨가 하는 일 모든 게 다 불만이었단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입냄새니 뭐니 그런 불만을 가진 줄도 몰랐습니다.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바람을 불어 맡아보기도 하고 괜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치과 진료도 받았고 임플란트를 새로 해넣은 지 얼마 안 됐고 문제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입냄새에 대한 지적을 따로 받은 것도 없었는데 김 씨는 돌연 불안해지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동네 주민들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흉을 봤을까요? 며느리가 적어놓은 내용 중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바로 김 씨가 며느리를 수시로 감시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를 출근길에 맡겨두고 저녁 퇴근길에 찾으러 오면서 들어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 보고 애를 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냄새도 맡아보던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 자체를 완전히 곡해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컷 뒷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시어머니에 대해 욕하는데도 놔두는 며느리를 보니 소름이 돋고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네 마누라 얘기로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아들은 이제 그런 얘기는 자기는 빼달라 머리 아프다면서 나중에 전화한다고 끊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속에서 불이 치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김 씨는 기분 탓인지 열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주말 시간을 골라 아들 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전화 한 통 걸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꼭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어도 일부러 문을 늦게 열거나 가끔 없는 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이번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문 열어. 밖이야.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다소 당황한 얼굴로 김 씨를 맞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건지 여전히 당당하고 기분 나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연락을 주시지 갑자기 오셨네요. 저희 곧 외출할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니들 여기 와서 다 앉아봐라. 나 할 얘기 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집 빼라.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들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찢어질 듯 커지며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예상 못한 얼굴이라 이것이 김 씨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김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캡처해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단지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네가 쓴 거지? 아들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고 며느리는 더듬더듬 핸드폰을 건네받아서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이거 다 지웠는데. 김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거 내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읽어봐. 못 읽겠어? 그럼 내가 읽는다. 휴대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애를 시어머니가 봐주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TV도 많이 보여주고 영양도 신경 안 쓰시고 빵이나 국수로 대충 때우세요. 무슨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요. 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짜 구구절절 웃기지도 않는다. 뭐가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가 답답해? 돈 많이 벌어서 얼른 나가고 싶다고? 그럼 나가라고. 아들은 글을 읽는 내내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게 다 우리 엄마 얘기야? 그렇다니까. 내가 해준 집에서 내 손주 봐주면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며느리는 손을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그럴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본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조언 같은 소리 하네. 욕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조언이라고? 네가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동네 아줌마들이 나한테 말해주더라. 이런 진상 시어머니가 다 있다고.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더 몸을 웅크렸고 아들도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할 땐 실컷 해놓고 참 쉽게도 용서해달라고 한다. 얼마나 나를 바보 취급했으면 내가 사준 집에서 편히 살면서 애도 봐주는데 하나하나 꼬투리 달며 트집 잡고 내 뒷담화까지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냐?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집 빼.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너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못 들어오게 생겼어. 이 얘기가 나인 거 누가 눈치채면 어떡하냐? 왜 내가 개망신을 당해야 해? 난 이제 더 이상 봐줄 것도 말 섞을 것도 없어.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아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 장난으로 하는 소리 아니고 니들 집 비울 준비해. 지금 당장 이삿짐 쌀 준비나 하고 알아봐.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 여기 살림살이랑 애는 어떡하고.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나한텐 이제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고는 아들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도록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집요? 새 놓으려고요. 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현관까지 따라 나왔으나 김 씨는 단호한 태도로 떨쳐냈습니다. 손 떼지 말고 저리 가라. 나 같이 짜증나는 시어머니는 내버려둬야지.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그 말과 함께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집요하다 느껴질 정도로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 글은 감정적으로 쓴 거예요. 김 씨는 이제 와서 후회하는 듯한 모습이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일부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초조해할지 뻔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걸로 안 통하겠다 싶었던지 아파트 커뮤니티에 새 글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민 여러분. 얼마 전 시어머니 관련 글을 썼던 며느리입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어머니에 대해 안 좋게 썼는데 이성적이지 못하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도 괜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좋으신 분인데 제가 육아에 맞벌이하며 힘들어서 괜한 스트레스를 어머니께 전가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 글은 하루 지나 삭제하겠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의 사과 글을 올린 후 커뮤니티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사과문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빨리 사과하네. 아무래도 시댁 쪽에서 압박 들어간 듯. 이 글 올린 후에도 시어머니가 뭘 더 요구한 거 아닐까? 애초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했으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봤을 수도 있지. 며느리 불쌍하네. 이 사과문도 본인이 원해서 쓴 게 아닐 것 같아. 오히려 사과문을 올린 것이 더 큰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사과글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퍼진 여론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지 내에서 망신을 당할 대로 당했고 며느리의 글을 본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다. 이 글이 너와 나라는 게 들키기 전에 짐 싸서 나가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아들도 당황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나가다니요? 진짜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해준 집에서 내 흉을 보고 나를 무시했으면 네가 나가야지. 그럼 내가 나가? 둘 중 하나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못 살지. 당연히 네가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용서한다고 해도 너 다시 내 흉 안 볼 자신 있냐? 나는 그 글 본 이상 너랑 다시 얼굴 보면서 못 산다. 너한테 책 잡힐까봐 계속 눈치 봐야 될 거 아냐? 김 씨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용당했고 이제는 손을 놓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내가 저번에 전화하는 걸 장난으로 알았어? 잔말 말고 얼른 집 비울 생각이나 해. 나는 다른 곳에 세 줄 거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급히 작은 전세 빌라를 구해 나갔습니다. 원래 살던 30평대 신축 아파트에서 벗어나 외곽의 18평짜리 빌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교통도 불편했고 생활 환경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사정을 했습니다. 아들은 착잡했는지 이쪽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댁이 넣어놨고 내년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라고 하면 대책이 없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알 바 아니야. 어머니, 저는 둘째 치고 저희 애를 봐서라도 제발 봐주세요. 너는 왜 네 애 할머니인 내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어? 네가 네 시애미 그렇게 욕하면 그 시애미인 손주인 네 자식도 남들한테 말 듣는 거야. 됐어.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내가 그렇게 싫다며? 싫어 죽겠는 시애미가 해준 집인데 나가려니 아쉽나 보다.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며느리도 그걸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망이 없음을 느꼈는지 한숨만 푹푹 쉬어댔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와 아들을 내보낸 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며느리가 했던 행동과 말들을 떠올리면 단단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며느리는 육아와 생활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하니 직장도 더 열심히 다녀야 했고 손주는 근처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적응을 못하는지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고 결국 며느리는 일을 하다가도 자주 어린이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육아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예전처럼 김 씨가 뒤에서 챙겨주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애는 죄가 없잖아. 여기 환경이 바뀌고 맨날 울어. 적당히 하고 좀 받아주지. 엄마가 집까지 정리해버릴 줄 몰랐어. 우리 일단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여기 살면서 충분히 반성할게. 대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아파트 들어가게 해줘. 여기 이미 세 줬어. 관심 끄고 니들끼리 살아. 훨씬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는데도 갓난애기 키우는 신혼부부가 들어왔어. 잘 끼고 살았으면 다 니네 거 될 건데 니네가 무덤 판 거야. 김 씨는 손주도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며느리가 했던 짓을 떠올리면 아무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긴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김 씨가 집을 정리하고 나간 며느리 이야기가 한때 돌았지만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새 들어온 신혼부부는 주인인 김 씨를 더 반갑게 맞아줬고 김 씨는 언제나처럼 평소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